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업과 IT 어쩐지 언밸런스한 느낌이 들죠. 그러나 글로벌 시대 농업도 이제 디지털화, 정보화가 되지 않으면 살아남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홍현정의 위드인 바로 그런 대한민국의 농업의 정보화, 디지털화를 이끌고 계시는 농림수산정보센터의 전순훈 사장을 모셨습니다. 농업의 정보화 얘기도 좀 듣고요. 또 우리 농정의 미래 같은 관련 얘기를 듣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전 사장님, 시청자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시죠? 네. 자, 오늘 제가 안양에 위치한 농림수산정보센터를 처음 들어와서 첫 번째 받은 느낌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사장님 5층에 위치한 그 사장실로 올라가다 보니까 엘리베이터를 안 태워주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나 그래도 손님인데. 그랬더니 그 에너지 전략 때문에 엘리베이터 운영 안 한다 그래서 제가 기꺼이 동의를 했습니다. 또 하나는 그 벽에 금연 약속을 한 모범적인 사원 명단을 이렇게 벽에 붙였더라고요. 그게 아마 사장님께서 금연 운동을 산하에서 실시하고 있나 보죠? 네, 그렇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두 가지를 아주 재미있게 눈여겨봤어요. 네. 사장님 정책위학과를 나오셨다 그랬는데. 네, 그렇습니다. 고대 정책과 나오셨죠? 근데 어떻게 농어촌에 관심을 갖게 되셨어요? 원래 농촌 출신인가 보죠? 정형과를 갔던 사람이 왜 그러면 여기 IT 쪽에 와가지고 그러게요. 하느냐. 이게 조금 뭐 아시겠지만. 살아보니까 뜻대로 안 돼요. 근데 이제 때로는 경우에 따라서 내가 뜻하지 않은 방향으로 내가 끌려가는 경우도 있고, 또 아닌 경우에는 내가 생각지도 않았는데도 오히려 또 내가 그 길이 트이는 경우도 있고, 그런 거를 가끔 봅니다. 뜻하지 않아서 오신 게 아니라 뜻을 하시고 오신 것 같은데요. 아피스에 온 거는 상당히 그 즐거운 마음으로 왔어요. 네. 간단하게 제가 왜 즐거웠느냐를 말씀을 드리게 되면, 제가 전문위원 생활을 한 13, 14년을 했습니다. 네. 그 국회에서. 국회에서. 근데 전문위원이라는 게 뭐냐면 국회의원 활동을 보좌하는 일입니다. 정책적으로. 네. 그런데 사실상 그 일이라는 게 하다가 보니까 뭡니까? 아무 일만 해준 거잖아요. 그렇죠. 뭐 무슨 일이나 내일은 내일입니다만은 말하자면 역사의 면전에서 직접 역사를 이끌고 나가는 그런 위치가 아니고 그 국회의원들이 하는 거를 뒷바라지를 하는 거. 그런 인생을 쭉 살아오다 보니까 지금 이제 이런 말하자면 사장 모집 공고를 본 거죠. 보고서 아, 이거 말이야. 그 IT라는 쪽에는 생소할지라도 이거 CEO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건 확실히 매력적인 곳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러죠. 그래도 뭐 국회에서는 어쨌든 사장님이 그 아주 뭐 독보적인 농업 전문가로 그렇게 그 소문을 제가 들었습니다. 실제로 지금 사장님 그 이력을 제가 이렇게 쫙 좀 보니까는 국회 사무처에서 정책연구위원도 하셨고요. 또 한나라당에서 뭐 수석 전문위원 하셨고 농어촌 특별대책위 분과위원장도 하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농정에 관련 정책 위반도 많이 하셨을 텐데 네. 그런 그 대표적인 정책 사례는 뭐가 있었어요? 한번 그 말씀해 주시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당히 긴 세월 동안을 거기서 저걸 해왔기 때문에 뭐 그야말로 그 우리 농정이 90년 정도로 거슬러서 본다면 90년부터 제가 13년 반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90년서부터 14년 반 지금에 이르기까지 우리 농업이 국제화되면서 국제 시장에서 그 역풍을 이겨내는데 고난 고통의 세월, 그런 여건을 쭉 스쳐 지나오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특히 제일 기억나는 거는 부채 대책법이에요. 일반 국민들이 들으시기에는 농민들은 뭐 그렇게 빚이 많은가? 그리고 또 국가가 왜 또 세금을 가지고 빚을 탕감을 해줘야 되고 경감을 시켜줘야 되는지 하는 여러 가지 그 생각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농업은 확실히 우리 국가적으로 필요한 산업이고, 또 그 농업을 주체적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사람이 현실적으로도 빚을 지고 있는 게 사실이고, 근데 빚 지고 있는 사람들한테다가 계속 자살을 하지 않았습니까? 굉장히 많았죠. 그렇죠. 어느 해는 10명이 넘게 자살하고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그 자살을 하면서까지
그 업을 지켜나가고 있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모른 척하고 도르질하고 외면하고만 있을 수는 없는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결국은 부채 경감 대책 특별법 이런 것들을 만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전 사장님을 저희들이 모신 거예요. 그렇게 예. 자살하는 사람이 속출하는 그런 분야에 관심을 정부가 두지 않으면은 누가 그거 두겠습니까? 예. 그래서 한 번은 우리 우리 총재를 모시고 네. 점심을 하는 날 객식구가 한 사람 왔어요.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원내 수석 대표라는 네.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나한테다가 아유, 전수석 사실대로 얘기를 한다면 농업에 우리 돈 너무 많이 쓰고 있는 거 아니요? 이렇게 한마디를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서 그 사람한테 내가 대답을 안 하고 총재님한테 바로 얘기를 했어요. 총재님, 지금 세상 시각이 바로 이렇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총재님, 오늘 아침에 11번째 농민이 죽었습니다. 1천만 원을 못 갚아서 11명이 금년 들어서 죽었단 말입니다. 총재님, 죽음의 행렬을 좀 중단을 좀 시켜주세요. 그래가지고 부채대책법이 탄생이 되는데 그런 경험을 보면 아주 그 전문의원 생활도 희열을 느끼는 그런 일도 많았었습니다. 자, 사장님 1년간 어쨌든 농어촌 관련 기관장으로 이제 등극을 하셨는데 일을 이렇게 해오시면서 농정을 다루시다가 IT 쪽 일을 이렇게 해보니까 뭐 생소하기도 하실 테고 또 힘들기도 하실 텐데 좀 어떠셨어요? 1년 재임 기간을 좀 소회를 좀 말씀해 주시죠. 뭐 실제 그렇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제가 여기 올 때는 뭐 마치 지금 마이크 앞에 있을 때 불안한 것처럼 불안했었죠. 네. 불안했었는데 제가 젊을 때 어떤 무역회사 사장님한테 그런 얘기를 들은 바가 있어요. 그 무역회사 사장님은 전혀 영어 영자도 모르고 A자도 모르는 분이에요. 근데 무역회사 사장을 어떻게 할 수가 있죠? 하니까 대답이, 야, 너는 서류를 읽을지 몰라도 나는 보고하는 사람 눈동자를 읽노라. 네. 이런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제 등에다 치고 내가 설령 IT를 몰라도 눈동자를 보면은 진실을 찾을 수 있겠지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왔어요. 왔고 막상 해보니까 모두 다 따뜻한 사람들이고 네. 모두 다 이렇게 또 변화를 갈구도 하고 또 변화를 제시를 하면 받아도 주고 그리고 그 사이에 나름대로는 제가 잠재력은 있을 때 아직 잠자고 있는 그런 잠재력을 깨우는 거 그런 부분에 제가 나름대로는 저걸 애를 쓰고 출퇴근 시간을 좀 바꿔가지고 아예 좀 출근 시간을 바꾸고 땡기고 글쎄 그런 회사 분위기를 많이 바꾸셨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식당도 만들고 뭐 저 옥상에 저 화단도 만들고 뭐 지금 아까 오시면서 그렇게 고통스러우셨는지 5계층 이해합니다. 사실은 4계층입니다. 네네. 잘 계산해 보십시오. 4계층입니다. 4계층 그거 뭐 될 수 있으면 걸어 댕기도록 그렇게 해서 건강에도 좋고 그럼 건강 얘기입니다만 담배 끊게 하고 인재센터 직원들 눈동자를만 봐도 대충 감이 오시죠? 그렇습니다. 자, 우리 본격적으로 좀 일 얘기를 좀 하도록 하죠. 아무래도 농림수산정보센터라는 데를 일반 시청자들이 궁금해 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그 하는 일이 뭔가 언제 설립이 됐어요, 사장님? 18년이 거의 다 돼갑니다. 아이고, 오래됐군요. 그러면 오래됐군요. 석 달 있으면 18년. 그렇군요. 네. 주요 업무하고 조직 같은 걸 좀 얘기를 해 주시죠. 우리 하는 일은 농민들도 정보와 떨어져서는 살 수 없는 시대가 왔으니 그렇죠. 정보를 알아야 되고 정보를 활용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정보를 통해서 또 도시민들하고 연결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도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식품 안전에 관한 정보도 우리는 또 제공을 해야 되고 시청자들 입장에서는 그게 제일 궁금하죠. 그렇습니다. 이따가 그 부분은 다시 좀 말씀을 추가로 하죠. 그 다음에 또 실제로 그 농업을 주체적으로 끌고 가는 거는 결국 사람 아닙니까? 그러게요. 사람이 뭘 갖고 끌고 가느냐도 중요하니까 그 농업 지식을 이렇게 보충하고 키워주는 그런 인재 개발 그런 차원의 일도 하고 그게 바로 올해 새로 만든 농업인재개발원 그렇습니다. 그거죠? 그럼 거기서는 교육을 시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농업인재개발원에 들어가고 싶은 사람들은 어떻게 들어가는 거예요?
농업인재개발은 우리 원에 학생을 이 자리에서 우리 건물, 우리 빌딩 안에서 모집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각 대학, 시군에 있는 기술센터, 그다음에 각 지역에 있는 그 농협, 그 조직들한테다가 위임을 합니다. 아, 그렇군요. 예. 위임을 해가지고 인증을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실제로 교육시킬 수 있는 권능이나 능력이 있는지 하는 것들을 체크를 해가지고 대학이라고 다 되는 게 아니고 우리 이제 인증 절차를 밟아가지고 교육 행정에 관한 거를 우리가 총괄을 하고 있죠. 그 대학들 지역마다 있으니까 그 대학들의 그 기술센터에다가 이렇게 그 입학을 하는 절차를 그게 올해 생긴 건가요? 그럼? 그렇습니다. 아유, 그렇군요. 3월에. 아주 좋은 일을 하셨습니다. 그 사장님 그 미래농정연구원이라는 거 설립하셔가지고 뭐 운영하신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거는 지금 미래농정연구원은 이쪽 그 조직하고는 뭐 별도의 그건 전혀 여기 저 아피스 즉 우리 정보센터라는 회사하고 전혀 관계없는. 그건 국회에 계실 때 그럼 만드셨나 보다. 제가 국회에서 관두고 나온 게 2003년인데 예. 박봉이지만 받고 있던 것이 끝이 나니까 이 소위 먹고 사는 문제도 문제가 되고 그다음에 그야말로 13년 반 동안을 정책을 만지던 사람이 느닷없이 정책에 손을 떼게 되니까 일종의 금단 현상에 대한 두려움이 그러셨겠죠.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아니구나. 이거 내가 할 일을 만들어야지. 그러면서 미래농정연구원이라는 연구원을 만들었고 그래서 그 연구원에서 그동안에 한 일이 꽤나 돼요.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농작물 재해보험이라는 게 있어요. 재해보험 뒤에는 언제든지 보험 뒤에는 재보험사가 있거든요. 근데 이 보험회사가 큰 손해를 보게 되면은 재보험회사가 백서포트를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당시에 농협 뒤에 붙어 있던 몇 군데 보험회사들이 재보험회사 다 벌렁벌렁 나자빠져 버렸어요. 그래서 국제적인 연구를 우리가 맡아서 했죠. 그래서 이제 미국 출장도 가고 쭉 해보니까 각 나라들이 재보험은 농업 작물에 관한 재보험은 국가가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프랙티스들을 전부 모아가지고 저 보고서를 만들어서 우리 정부에서도 정부가 그걸 재보험을 받도록 그렇게 하는 걸 했고 그 다음에 정부에서도 그걸 수용을 해줬고 농림부에서는 구체적으로 정책화 시켜가지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농림수산정보센터 하면은 아무튼 그 대표되는 브랜드 농업 정보 서비스 아피스라는 개념입니다. 시청자 여러분께 그 아피스를 소개 말씀을 잠깐 드리도록 하죠. 영어로 이게 Agriculture, Forestry, Fisheries Information Service 어렵죠. 그래서 영어로 AFFIS 이렇게 해서 아피스라는 말을 쓰는데 이게 그 농림수산정보센터의 대표적인 브랜드로 우리 귀에 익숙한 거죠. 그래도 아직 시청자 여러분께서 조금 어려우실 것 같아서 설명을 조금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아피스라는 게 또 개념이 어떤 거죠, 선생님? 지금 국장님께서 설명하신 그대로입니다. 네. 그 이름 속에 농축되어 있는 것처럼 농림, 수산 관련 재정보를 총괄적으로 수집하고 가공해서 농민에게 제공을 하고 농어민에게 제공을 하고 그다음에 소비자에게 제공함으로써 그 양쪽이 모두 다가 그 필요한 정보를 쉽게 구독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농림수산식품 관련 정보에 관한 한 우리 회사가 유일한 포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이고 뭐 아주 개념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쉽게 들어옵니다. 마치 우리 시청자 여러분 우리가 뭐 제가 실명을 거론하겠습니다. 네이버나 다음 같이 그런 포털인데 이 포털에 들어가면은 농업에 관련된 모든 정보가 담긴 포털 서비스를 일컫는 말씀이라고 사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특히 그 아피스 개념 가운데 우리가 농수산물 이력 추적 시스템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지금 뭐 워낙 그 먹거리에 대한 위험성 같은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먹거리 문제가 항상 우리한테 관심의 대상인데 정부가 시행해서 이게 믿을 수 있게끔 농산물 인증을 해주는 게 독일 같은 경우는 뭐 바이오랜드라고 하죠. 그리고 미국에서는 그 USDA에서 그 올게닉 식품 같은 것도 이렇게 해주고요. 또 일본에서는 뭐 JS라고 하고 프랑스는 AB 마크. 한국은 갭이라는 게 있죠. 한국은 갭이라는 게 그게 소위 그 우수 농산물 인증 제도라고 하는 건데 그런 그 농산물 추적, 이력 추적 시스템 같은 거 그것도 아피스의 중요한 기능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농민들이 잘못 들으면은 야, 우리 아픈 곳을 찌르는구나라고 느낄 수도 있는. 그러나 뒤집어 놓고 생산자 입장에서는 진짜로 조금 부담스러울 진짜로 수도 있겠죠. 그러한 아픔을 겪어야지 아, 올바른 그럼. 제품이 나오는 그럼. 거죠. 그러니까 너는 얼마만큼 나쁜 농약을 써서 만들었느냐, 너는 안 썼구나 하는 것을 정확하게 그 작물이 자란 히스토리, 작물의 역사 전체를 이력을 통해서 과거를 추적해가지고 쭉 체크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한 정보를 소비자한테 줌으로써 식품에 대한 안전성, 신뢰성 매우 중요한 높여주겠다 문제죠. 하는 것이 우리의 굉장히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야말로 그 웰빙 시대, 그다음에 2만 불 넘어서 가는 그런 그 고소득 시대, 그 시대로 가려면 필요 불가결한. 안 거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회장님 이제 아무래도 인터넷 기반으로 이런 서비스를 운영을 하다 보니까 뭐 이거 편견일지 모르지만 아무래도 농촌에 계신 분들의 소위 인터넷 접근성이 좀 떨어질 수도 있겠죠. 아무래도 어르신들도 많으시고 젊은 사람들보다는 지금 어르신이 농촌에 많다고 그러는데 그건 문제긴 하지만, 그래서 그런 어르신들 같은 경우 아무래도 접근성이 떨어져서 인터넷 뭐 이런 거 좀 보완, 그런 정보가 있음에도 접근을 못하면은 그건 뭐 무용지물인데 그런 거에 대한 어떤 뭐 대비책이 있나요? 예, 아주 그 좋은 지적의 말씀이십니다. 지금 그 아이들 목소리 듣고 싶어서 핸드폰으로 가지고 몇 번을 누르면 나하고 통화됩니다 하고 전화를 맡긴 아들한테 통화를 할 때는, 셋째 아들한테는 3번을 누르고 그렇죠. 그런 정도로밖에 안 된단 말이죠. 그렇죠. 그분들이 과연 아닌 게 아니라 쬐끄만한 마우스를 집어서 말이지 이렇게 찾아가지고 마우스가 어디 갔는지도 모르겠고 눈이 침침해가지고 그럼요. 이런 분이 인터넷 거기서 뭔가를 뭐 이렇게 한다는 건 조금 문제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개발되고 또 우리 국가적인 정보 체계 자체가 이미 방향을 이미 설정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IPTV입니다. 아, 그러시군요. 네. 그러시군요. 그러니까 텔레비를 이 리모컨을 잡고서 여기서 텔레비를 저쪽에 보고서 7번, 43번 누르면은 그 채널을 불려오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내가 농업 채널을 보고 싶다. 그 다음에 식품 안전에 관한 이력 지적 관련을 보고 싶다 하면 그 관련되는 채널을 이걸로 불러오고, 그 다음에 이걸로 가지고 어디다가 흘러가는 화면을 보고서 맞춰가지고 눌러버리면은, 그럼 그 화면이 계속 지속적으로 흘러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마우스로 가지고 정보를 주고받고 하는 거하고는 판약이 다르게 그렇죠. 의지만 있고 생각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그런 인터넷보다는 체계로 아무래도 인터넷보다는 아무래도 TV가 어르신들한테는 훨씬 부담이 그렇습니다. 덜 가고 접근성이 용이하죠. 네. 그런 사업도 지금 그러니까 추진하고 네. 계시는군요. 아니, 뭐 아주 매우 좋습니다. 지금 정보센터에서 아무래도 말 그대로 이제 뭐 글로벌 시대니까 어쨌든 농정도 뭐 글로벌 마켓에서 경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해외 정보를 뭐 수집한다든가 뭐 그런 기능도 센터가 좀 있나요? 어떻죠? 좋은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가 개방화, 국제화를 강제로 당하고 있어요. 농업 네. 쪽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싫거든요. 봐야죠. 예, 예. 싫은데 그렇다고 해서 싫다고 도리질만 하고 있을 때도 아니고, 그거를 도리질만 하는 거를 그래도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보도록 우리가 좀 도와주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해외 정보를 그러셔야죠. 국내 용어로 알아듣도록 이렇게 번역을 해서 공급을 해드리는 것도 네. 우리의 할 일이고, 네. 그 다음에 그 우리의 상품이 외국 쪽에다가 알려질 수 있도록 외국어로 바꿔서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도 역시 우리가 할 일이고, 그래서 그 싫어하고 있는 그런 그 개방이지만은 해야 되는 개방이라면은 그거를 역시 농민들이 필요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 도울 소지가 많다. 뭐 정보화를 평가하는 여러 가지 잣대가 있겠지만은 그런 잣대를 통칭해서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이거 농정의 정보화 순위라고 할까, 그런 것이 국제적으로 비교해서 뭐 소위 그 농업의 정보화 수준이 평가할 만한 정도까지 올라와 있는 건가요? 어떻죠? 그 부분에 관해서는 뭐 그건 시각의 공식적으로, 차이가- 공식적으로 시각의 이렇게 차이가 나온 있겠죠. 통계 예, 이런 예, 거는 예, 지금 제가 아직 네. 보지를 못했고, 지금 국제적으로는 미국 같은 나라에서는 작황을 위성으로 통계를 잡고, 그건 이제 그렇군요. 국가 차원을 넘어서 오히려 그 사인들까지도 뭐 카길스 그렇게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예, 예. 예. 그렇게 하고 있고, 도매 시장 같은 경우에는 네덜란드라든지 일본이나 이런 쪽에서는 그 전자정보,
많이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거기 아직 못 따라가고 있습니다. 까닭은 농업 자체가 개방을 즐겨 하지 않는 까닭에 이 분야만 우리가 빨리 앞서가겠습니다 자체가 말하자면 정부의 호흡하고 잘 안 맞았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겠죠.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네요. 얘기가 나왔으니까 우리가 사장님 FTA 문제 좀 한번 말씀 좀 나눠보죠. 자, 어쨌든 지금 미국하고 유럽하고, 미국과 유럽하고 FTA가 진행 중에 있는데, 이거 지금 농촌에서 어쨌든 반발이 이게 만만치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장이 개방이 되면은 그런 추세의 정보센터의 역할이 더 커질 것 같아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시장, FTA 때문에 시장이 열리고 나서의 어떤 그런 센터 차원에서의 무슨 좀 준비사항 혹시 있을까요? 있으면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우리가 그런 부분을 의식을 하고, 그야말로 지적 수준이 꽤 아주 앞서가고 있는 삼성경제연구소, 그런 쪽하고 미리 손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쪽에서 개발한 모든 컨텐츠들을 우리가 서로 교환하도록 MOU도 돼 있고, 금액으로 거래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원하는 거를 갖다가 외국에서 사가지고 번역을 해가지고도 저걸 가공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쨌든 그 정보의 갭, 개방화 시대에 외국과 우리 사이에 있는 정보의 갭, 이런 것까지도 메꾸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삼성경제연구소하고의 문제가 나왔으니까 저희가 관련돼서 좀 궁금한 게 있어요. 그렇게 삼성경제연구소 같은 데하고 이렇게 업무적으로 콘텐츠 교환도 하고 하는 게 참 좋은 사례인데, 우리 민간 기업들이 농정에 사실은 그렇게 관심 있어 보이는 기미가 안 보여요. 민간 투자가 없다라는 문제에 대해서 제가 문제 제기를 좀 하고 싶은데, 기업들도 어떻게 좀 농촌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필요한 거는 분명한데, 과연 기업들이, 과연 민간 기업들이 과연 농업에다가 뭔가 관심을 돌릴 수가 있느냐. 자, 이제 해답이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니고, 우리가 농업을 경쟁이라는 용어로 가지고 풀어본다면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가격 경쟁력이고, 하나는 품질 경쟁력입니다. 그런데 가격 경쟁력 가지고는 어느 곳에 가서도 설명이 안 됩니다. 3헥타도 안 되는, 2헥타도 안 되는 1가구당 농토 면적이 200헥타 되는 비행기로 농사 짓는 사람들하고 견줄 수가 없죠. 그런데 문제는 품질 경쟁력으로 가게 되면 길이 있다는 거죠. 자, 시장 경제에서 돈벌이가 된다고만 판단이 되면 다 몰리죠. 몰립니다. 농업에 지금의 잣대로 가지고 볼 때 농업이 전혀 돈벌이가 안 된다라고 판단이 되니까 돈 가진 사람들이 농업에 투자를 하지를 않지. 돈벌이가 될 것이다 하게 되면은 투자가 일어납니다. 적어도 우리 농업의 갈 길이라는 것은 금단 현상을 겪으면서라도 이 농약을 쓰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그래서 품질 고급화를 통해 가지고 품질 경쟁력을 높여 가지고 일본 시장도 중국 시장도 뚫겠다라는 그러한 거창한 목표를 세우고 뛰게 되면은 지금 굉장히 비싸게 팔을 수 있어요. 우리 품질 높이게 되면은 가격 갖고 안 따집니다. 일본 사람들이. 품질로 따지죠. 좋으신 말씀이고요. 어쨌든 기업이 이윤을 쫓아서 들어오는 그런 메커니즘을 농업에도 이용을 해야 된다는 말씀은. 그런데 그런 이윤 창출부터를 기업에서 조금 들어와서 같이 이렇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 한나라당에서 농어촌 누구보다도 전문가이신 우리 전 사장님께서 좀 힘을 좀 써주셔서 기업을 좀 끌어들이고 하는데 좀 일조를 좀 해주셨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바람을 제가 가져봅니다. 우리 요즘 시대화도 녹색 저탄소 이 얘기 안 나오면 이런 얘기가 안 되죠. 그래서 그 관련해서 사장님께서 생각하시는 녹색 저탄소 정책 대안 같은 거 조금 농업 부분에서 어떻게 보세요? 그건 지금 말씀드린 그게 벌써 이미 해답이 그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품질을 높이자.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농약을 안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농약을 안 쓰게 되니까 결과적으로 CO2 저감, 그렇죠. 녹색 성장 동력이 되는 거죠. 환경 문제, 저탄소 문제 관련해서 농약 문제 말씀해서 제가 생각이 나는데 지난주에 지상파 방송에서 그 농약 문제를 한번 다룬 적이 있어요. 일본 사례인데 일본의 어떤 농부가
농약을 전혀 안 하고 그냥 산에서 자라는 그런 환경을 그대로 그냥 땅을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방치하다시피 한 상태에서만 관리만 해줘서 엄청나게 농업을 성공한 사례를, 과수원을 성공시킨 사례를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소출되는 사과가 뭐 일반 다른 사과에 비해서 굉장히 비싸게 팔리는 그런 사례를 제가 봤는데, 우리가 그 음식 맛을 내기 위해서 조미료를 안 쓰면 안 된다는 강박관념이 다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조미료 많이 쓰죠. 마찬가지로 농약 문제도, 이거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농약에 의존하고 농약을 안 쓰면 농사 못한다는 강박관념이 있지 않나. 물론 저는 뭐 농사는 잘 모르지만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탄소, 녹색, 우리가 혁명에서 그런 부분도 한 번쯤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바로 아주 적확한 지적이십니다. 네. 그래서 아닌 게 아니라 농토라는 게 몇 년간만 비료 농약을 안 쓰게 되면 자연 치유 방식으로 자라게 됩니다. 그러게요. 땅이 살아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캠퍼 주사를 놓지 않으면 연명을 할 수가 없는 그런 형국으로 끌고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어딘가를 차단해가지고 강박관념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만 그 뒤 다른 용어를 쓴다면은 이거는 금단 현상을 해제하는 거예요. 네. 예? 이거 끊으면은 금방 소득하고 관계가 되니까 농민이 그걸 받아들이기 굉장히 힘이 드는 거예요. 농약이 비싼 것도 알지만은 농약보다는 소득이 더 있으니까 그 농사를 짓는 거죠. 근데 정부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야말로 저탄소 하는 그 부분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은 그러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더 높은 보상을 해주면 지원을 해주게 되면 참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은 분명히 다른 병충해를 이겨낼 수 있는 땅으로. 그 프로그램을 보니까 지금 사장님 말씀대로 한 3년 고생을 했어요, 이 농부. 3년 고생을 하고 나니까 3년 뒤에부터 나오는 소출되는 작물이 엄청나게 이게 부가가치가 있고, 그래서 그 조금 참는 기간 같은 거를 정부가 지원을 제도적으로 해준다면은, 이건 뭐 우리 먹거리에 관련된 문제이자 우리 후대들을 위한 우리 땅에 관련된 문제인데, 그런 것도 한 번쯤은 좀 다시 한번 정책적 그 검토를 해보고, 우리 센터도 좀 전사님 뭐 이 정부에 힘 좀 있으시니까 좀 그런 문제도 좀 포괄해가지고 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좀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얘기를 조금 딴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죠. 자, 지금 젊은이들이 농촌 떠나는 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죠, 그죠? 남아있는 분들이 애들하고 이게 분들밖에 없다는 문제. 그래서 이게 이런 농업 인력 문제를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될지 그런 아이디어를 좀 하나 좀 주시죠. 그 문제의 본질에는 어디 있냐면은 어디가 있냐면은 소득이 떨어진다는 거죠, 낮다는 거죠. 그 다음에 중요한 부분은 교육이에요. 맞아요. 소득 문제는 별개로 하더라도 교육 부분에 관한 거는 우리 정보센터가 뭔가 낄 틈이 있다고 생각이 돼요. 아이고, 좋은 말씀입니다. 아까 IPTV 말씀드렸잖아요. 좋은 선생님들의 강의를 내 집에서도 볼 수 있다. 큰 스크린으로 가지고 볼 수 있다. 그러면은 이거 뭐 굳이 서울로 안 가도 이거 공부할 수 있는데, 공부시킬 수 있는데 라는 그런 판단이 서게 되면은 그야말로 맑디 맑은 공기 마시면서 공부하겠다 하면서 제촌 탈농이 아니라 제촌 공부, 이렇게 바뀌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는 거죠. 뭐 그 IPTV 문제가 물론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지만은 적어도 일조를 하리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래서 센터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죠. 그런 큰 틀에서 그런 한 부분 역할을 맡아서 해주셔야죠. 요즘 쌀값 많이 폭락했죠. 뭐 농민 시위대가 서울까지 올라와서 저렇게 본인들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애써서 저렇게 1년 내에 했는데 제값 못 받으면. 결국은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안들이 있을 텐데 그 중에 하나가 수요를 좀 늘릴 수 있는 거고, 뭐 얘기를 듣자니까 전 사장님, 우리 사모님께서 일산에서 이렇게 제과점을 하신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네. 제가 조사를 좀 해봤습니다. 쌀값, 이 쌀을 좀 수요를 늘리기 위해서 뭐 쌀 아이스크림도 만들고 막걸리도 만들고 뭐 여러 가지 방안이 있죠. 그 쌀 수요를 어떻게 좀 진작시킬 수 있을까요? 우선 그 쌀 수요를 진작시키는 방법이라는 거는 쌀로 만든 먹거리들을 맛이 있게 만들어야 됩니다. 일단은. 그래서 가정주부가 매 끼니별로 밥을 해야 됩니다. 미안하지만 주부들한테 미안한 얘기지만 그 3일치씩 해가지고 밥맛 떨어지게 그렇게 하지 말고, 아이가 돌아오면은 돌아오는 시간서부터 30분 전에 밥을 시작을 해가지고 송골송골 하는 밥을 허가지고 해서
밥은 맛있구나. 밥의 맛에다가 사람을 묶어둬야 되는데 아들이 학교에서 돌아와가지고 엄마 밥 이거 먹기 싫다. 그러면 피자 한 개 시켜 먹어라. 그럼 피자로 가는 거예요. 그 입맛이. 계속해서 자꾸 외도 하다가 보면은 밥으로 돌아올 겨를이 없습니다. 그래서 쌀 가공식품을 통해서라도 청소년의 입맛을 쌀에다가 묶어둬야 되겠다 하는 나름대로의 작은 소망을 가지고. 자, 그래서 제가 사장님한테 부탁드린 게 뭐냐면, 질문에 제가 의도가 뭐냐면은, 결국 그 농촌정보센터라는 데가 하는 일이 각자가 어느 집도 가면은 요리에 대한 노하우들이 있어요. 그죠? 네. 다른 집이 모르는 뭐 이렇게 만드니까 그런 노하우들의 소위 정보 공유의 장. 그죠? 쌀 수요를 진작하기 위해서 쌀로다 이런 걸 만들어 봤더니 굉장히 맛있더라. 그런 각 개인이 갖고 있는 어떤 그런 수요의 어떤 그 노하우 같은 거를 이런 정보센터 같은 데서 다 이렇게 좀 취합이 될 수 있다면은, 그러죠? 그런 것도. 아유, 좋은 말씀입니다. 소비 진작에 이게 다, 그게 다 바로 정보 교환 아닙니까? 서로 네트워크화 돼가지고 정보를 그래요. 할 수 있고.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그럼요. 부분을 정리를 해주시니까 감사합니다. 그렇게 그런 각 개인이 그런 그게 물론 문제 해결에 조그마한 거지만, 바로 그런 정보 교환이라는 게 그런 측면에서도, 예. 수요 진작이라는 측면에서도 네. 충분히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가라는 그런 제가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2년 임기 남으셨죠, 사장님? 2년 임기 동안에 우리 정보센터가 조금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또, 그런 구상을 좀 한번 좀 들어볼까요? 잠재력은 분명히 있는데, 풀하게 지금 오퍼레이션이 안 되고 있다. 네. 전력 투구가 안 되고 있다. 그래서 이 잠자는 잠재력, 잠자는 혼을 아직까지는 덜 깨웠구나, 내가. 그래서 남은 2년 동안은 확실하게 깨워놓고 가겠다. 그런 의지를 제가 확실히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구체적으로는 우리 조직이 다른 외부 기관하고 통합을 해가지고 또 사업 영역을 확대하는 그런 것도 지금 농림부에서 지금 목화 네.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그런 일들이 2년 안에 제대로 충실하게 마무리되도록 열심히 뛰어보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아까 제가 질문 중에 말씀드렸지만 그 좀 민간 기업을 좀 잘 좀 끌어들이셔가지고 네. 투자도 좀 하고 네.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인터뷰가 정리 단계로 왔습니다. 그 마지막 질문을 제가 드리겠는데, 우리 농림수산정보센터 사장님으로서 아무래도 정부에 좀 바라고 싶은 말씀도 좀 있을 테고 또 국민들한테 당부하고 싶은 말씀도 좀 있을 텐데 그 두 가지를 좀 정리해 주시죠. 정부를 두 가지로 쪼개볼게요. 네. 그 농림부를 제외한 그 정부가 농림부를 좀 더 중히 여겨주십사 하는 네. 겁니다. 그래야죠. 그리고 국민들도 농업 이외에 있는 도시민을 포함한 이 농업 이외의 분야에 있는 국민들이 농민이 하는 일에 대해서 굉장히 폄하치 마시고 귀찮게 여기지 마시고 게으르시 마시고 중하게 좀 새롭게 조명 좀 해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농림부는 우리 아피스가 하는 일에 대해서 그야말로 이 정부가 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피스 내지 우리 정보센터를 보는 시각 자체가 그렇게 중하게 본다는 생각을 조금 못 가지는 그런 감각입니다, 제가 느끼기에. 그래서 그런 감각도 좀 더 업그레이드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 다음에 농민들 역시 농업이 힘들고 짜증이 나더라도 조금 더 참으면서 농업이 살아나도록 이렇게 하는데 좀 견뎌주십사 하는 얘기고, 특히 제가 정부 쪽에 와서 보니까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정직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사람 살아가는 데도 정직이 중요하고. 그런데 특히 농민들한테 이런 말씀 드리기가 아주 좀 죄송스럽습니다만, 농민들이 자기 제품을 출하를 할 때에 정직해야 됩니다. 정보가 부정직한 것까지를 담아내기는 상당히 힘이 들거든요. 농업을 살리기 위한 주체로서 그 고난의 길도 힘드시겠지만은 그런 정직함, 그것도 역시 갖춰야 할 우리의 덕목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두서없이 여기저기다가 여러 가지 주문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유, 그 마지막 말씀이 아주 인상적이십니다. 정부가 사실은 아무튼 농업에 대한 관심 그런 것에 늘 부족함이 있어요. 네. 민간도 그렇고 정부도 마찬가지고요. 네. 또 그 부분을 지적해 주셨고, 또 한 가지는 생산자인 농민들 열심히 하시고 그러지만 일부 농민들이 사실은
조금은 어떤 그런 생산 과정에서의 생산자의 윤리성을 저버리는 경우도 없지 않죠. 너무 힘든 상황이지만 그런 부분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오늘 저희 프로그램 제작 컨셉이 뭐냐면 아무래도 다른 산업에 비해서 관심이 떨어지고 있는 농정을 한번 들여다보자는 취지였습니다. 앞으로도 시청자 여러분, 오늘 프로그램이 시청자 여러분이 농업에 대한 관심을 조금 더 볼 수 있는 계기, 또 정부도 보다 더 농정에 대해서 신경을 쓸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작용되면 매우 다행한 일로 생각이 됩니다. 오늘 전사님 인터뷰 너무 고맙고요. 앞으로도 농업의 정보화를 위해서 많이 애써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